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대엽 교수의 연수로 임시로 사회를 맡은 김세환입니다. 정해진 미래라고 하는 저출생, 고령화 사회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취약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교육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력 인구 감소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줄어든 학생 수에 따른 바람직한 교육 정책의 방향과 대안은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권순영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정혜 대전시 교육청 장학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희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형 충청투데이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청양의 한 초등학교 특별활동 시간. 오카리나를 배우는 학생이 한 반에 10명도 안 됩니다. 전교생도 60명에 못 미칩니다. 그나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혁신학교라 절반이 넘는 학생이 동네가 아닌 10km 가까이 떨어진 읍내에서 와서 이 정도입니다. 청양읍에서 한 60% 정도 아이들이 오고요. 나머지는 비복면 아이들입니다. 통학버스는 2대를 운영을 해서 한 대는 청양읍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 한 대는 비복면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여의 이 초등학교는 아예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생이 없어 학교 병설 유치원도 휴원 중이라 내년 내후년에도 입학생 전망은 어둡습니다. 학군에 아이가 없어요. 작년에 석성면에 한 명의 아이가 아마 출생을 했을 거예요. 면 전체에. 이렇게 입학생을 못 받는 학교가 충남에서만 초중학교 11곳이나 되는데 지난 2021년 4곳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충남의 초중고 학령 인구는 2020년 23만 9천 명에서 2040년 15만 명대로 38% 줄고 대전은 같은 기간 16만 6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45% 각각 감소할 전망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에 상대적으로 교육 수요가 많거나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 내 교육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출산의 학령 인구 감소가 가속화하면서 학교, 더 나아가 지역 소멸의 위기도 이제는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김지훈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지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학령 인구가 100만 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세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그 실태 어떻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이제 학령 인구는 6세에서 21세 사이의 인구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20년 788만 8천 명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고요. 2040년에는 447만 명, 또 2070년에는 32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년 후인 204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의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40년에 생산 가능 연령 인구가 지금의 절반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초중등 교육은 물론이고 또 성인 계속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평생 교육도 지속적인 투자가 또 요청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유영 기자님, 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세종을 제외하고 충청권의 초중 고등학교 학력 인구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네네. 대전 충남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세종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요. 대전, 충남, 충북 초, 중고등학교 학령 인구는 20년 기준으로 57만 8,03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35만 2,400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는데요. 특히 대전은 2040년 초, 중고등학생 1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7년 뒤 대전 초중고등학생은 9만 2,611명으로 2020년 당시 16만 6,4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감소율이 44.4%입니다. 충남은 23만 9천 명대에서 15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0년 대비 감소율은 38% 정도입니다. 이 같은 학력
인구 감소 실태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도 위기감을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학교 현장에서도 학령 인구 감소를 쉽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학교가 둔산동에 있거든요. 그때 저희 반 학급당 인원수가 33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재 한 22명 정도로 줄어 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 보면 초등 기준으로 동부는 학급당 인원 평균이 한 19명, 서부는 21명 정도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평균만으로는 학교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초등 서부 지역 학급당 인원수가 21명이라고 해도 서구 한바초의 경우는 학급당 인원수가 35.5명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학교나 뭐 도농 간 차이, 또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상황 등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을 많은 학교에서 지금 체감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올해부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합니다만 과밀학급 문제로 여전히 학습자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고요. 또 반면에 충청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학교를 유지하는 게 힘들 정도로 그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의 양극화 현상까지 우려를 해주셨고요. 우리 원정혜 장학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학령기 인구의 그 감소로 인해서 초중고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의 경우에는 그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취학 통지서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860명 정도의 신입생이 줄어드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학급 수도 전체적으로 63학급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도 학교 현장이 인구 감소를 더 실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학교 현장이 그 위기감에 대해서 실감의 폭이 더 깊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세에서 21세까지를 연구위원님 말씀하실 때 학령 인구라고 이렇게 일컬었는데요. 이 연령대의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구 감소하고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지표로 합계 출산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명의 여성이 가임 기간 내에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2011년에 1.2 정도로 낮아졌었고요. 또 2018년에는 1.0이라는 벽이 또 무너졌습니다. 지난 2022년 3분기 인구 동향 보고에 따르면은 0.78로 나타났거든요. 이 외에도 이제 조출산율이라든가 코호트 출생률, 다양한 지표를 살펴봐도 학령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은 결국 출생아 수의 감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감소하는 것도 또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방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또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까지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문제들 무엇이 있을까요? 한유영 기자. 어느 특정 지역에만 학생들이 이렇게 쏠림 현상이 관찰된다는 점입니다. 교육 격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지역 소멸까지 우려되는 부분이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고요. 대전은 이제 5개 자치구에서, 충남은 시군별로 학생 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학생 수가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서 어느 지역은 줄줄이 폐교를 하는 곳이 생기고, 또 어느 지역은 과밀학급이 발생하면서 서로 다른 문제들을 가져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편차가 커지면 교육 인프라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쏠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네, 지역별 편차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 짚어주셨고요. 우리 김현희 지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학령 인구 감소로 예상되는 문제 중 하나로 교원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뒤에 학급당 학생 수를 21명으로 줄이면 과언교사, 즉 학생 수에 비해 남는 교사가 한 6만 8천 명 정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학급당 평균 인원을 심지어 12명으로 줄여도 10년 뒤에 약 6천 명 정도의 교사가 남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학급당 평균 인원을 10명 정도로 줄이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또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이나 상호작용,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는 학급당 평균 한 12명에서 18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은 게 인구 감소의 피해가 주로 지방 농산어촌에서 발생하는데요.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정책을 계속 썼을 때 이런 예산 혜택은 다시 대도시 밀집 지역이나 중산층 이상의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또 이제 간과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특수 목적 대학인 교육대학교 학생들의 채용 문제나 지역별 발령 적체 현상,
그리고 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대와 사범대의 통합 등 그리고 통합되면서 지역 대학교가 소멸되면 이게 바로 지역 소멸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교원 수급 문제에 네.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순영 연구위원님.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주신 지방대학의 위기가 자주 이제 거론이 됩니다. 초중등학교하고 다르게 고등교육기관인 우리 대학하고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등록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표한 재정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192개 대학의 약 한 53% 정도의 등록금 의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대학들이 재정 위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꼭 대학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도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우리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학교 규모는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소규모 학교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학교는 일반적으로 학교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고정 업무를, 고유 업무를 좀 가지고는 있는데요. 학교 규모가 점점 작아지게 되면 교직원 1인당 담당하게 되는 업무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규모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개별형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좀 과중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이제 좀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직원의 문제, 그다음에 대학의 재정 적자로 인해서 대학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사에 따르면요, 대전은 신도심보다는 원도심에서 그리고 충남은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서 학령 인구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시장에도 지역에 따른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네, 한유영 기자님? 네. 대전의 이제 동서 격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등 원도심으로 이제 분류되는 동부 지역, 그리고 신도심, 서구, 유성구, 서부 지역의 학생 수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추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동일 지역 내 학생 수 편중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대전 지역 초등학교 취약 예정자를 이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동부에서는 2019년과 2020년 5천 명 선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4천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꾸준히 감소를 해왔고요. 서부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8천 명에서 9천 명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동부랑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당장 올해만 놓고 봐도 동서부 지역의 초등학생들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에 따라서 학원과 교습소 현황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충남의 시군 격차는 더 심각합니다. 지금 학생 수 최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청양과 최대 지역으로 분류되는 천안을 비교해 봤더니 2020년에 약 34배 정도 차이가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2040년에는 이 배가 더 벌어져서 53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예, 지금 한유영 기자께서 동서 지역 간의 그리고 충남의 시군 간의 학생 수 격차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차이가 결국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 교육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학교 규모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가 너무 과밀학급이거나 또 너무 과소학급인 경우에는 효과가 없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또 반대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일률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구 격차가 이제 발생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그 지역 자체에 인프라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문화 기반 시설이 적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사교육기관이라든가 교육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이외에 학교 밖에서의 교육적 경험, 즉 문화적 자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김현희 지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수치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대전 지역에서 동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각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사 입장에서 동서 학력 격차의 의미를 좀 더 근원적으로 해석하고 지역 간 평균이나 통계보다는 학생 중심 관점에서 교육적 방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동서 학력 격차의 가장 큰 원인이 가정의 환경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제 회복 불가능한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사로서 겪어온 바에 따르면
동부에도 가정 형편이 괜찮은 집안 학생이 있고 또 서부에도 형편이 좋지 않은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대전에서 동부와 서부를 나눠서 그 학력 평균값에 기반해서 교육 정책을 펴는 것은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이제 실익이나 교육적 의미가 없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한 학생의 성장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학생의 단순한 성적이나 학력만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아이들의 정서 심리 상태까지 다 비롯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제가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학업 성적이 낮아진다기보다는 가정에서부터 대물림된 격차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 평등을 위한 교육 정책을 세울 때는 뭐 동서 지역 뭐 이런 기준으로 나눈 것보다 언제나 명확하게 가정 지원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역에 대한 수치적인 그런 편차보다는 우리 앞서서 연구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적 자본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정에서의 환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 중심으로 한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원정혜 정학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권 박사님의 의견과 또 이제 지부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교육행정기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두 분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령 인구 감소하고 지역 어떤 인구의 편차는 그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만들어지는 원인이라고 단선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육 여건의 격차가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되면 지역의 생활이나 문화, 뭐 교육적인 여건 이런 기반들이 부족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인과 결과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정 규모 학교를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지만 이제 학교 규모도 소규모화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와 비교했을 때 교육 여건이 열악해지는 그런 소규모 지역과 이제 지역적인 편차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여건의 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교육 격차는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으로 이어져서 더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문제 무엇들이 있을까요? 우리 김현희 지부장님부터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희는 이제 교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농어촌 학교나 도서 벽지에 있는 학교는 교사들도 당연히 근무를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을 유인하는 정책으로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에 근무하면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대전의 소수 몇 개 학교와 뭐 충남, 서산, 태안, 당진 등에 있는 학교 등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도서 벽지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유인책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이 이 승진 가산점이 뭐 교육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이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서 교사들 간 다소 반목하는 사례도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가산점 본연의 취지가 좀 흐려지고 보상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업과 같은 교사 본연의 업무가 좀 희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산점을 그냥 폐지하거나 이 비율을 낮췄을 때 경력 교사들이 도서벽지 근무를 기피해서 도서벽지 신규 교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이게 실제로 전남 지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승진 가산점 외에는 도서벽지나 농어촌으로 우수한 교사들을 유인할 매개가 없다는 게 교육계의 가장 큰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 도서벽지 가산점제가 지역 주민들과 학교 사이의 유대관계 형성에 좀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성상 이 교사와 관리자들이 가정과 떨어져서 근무를 하다가 승진 가산점 점수를 채우거나 기회가 되면 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학교를 신뢰하기가 어렵고 또 학교와 마찰을 빚거나 학생들이 이제 전학을 가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와 관리자들이 해당 지역에 잠시만 머무르다 보니까 교사 스스로 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에 대한 이해가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역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서 벽지 학교의 근무 기피 현상 이것에 따른 부작용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원정혜 장학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부장님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일반적인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소규모 학교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심지어는 이제 학교 통폐합까지 이루어지는 마을도 있습니다. 대전 관내에는 아직 그런 학교는 없지만 이제 그 충남이나 도소벽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그 마을 안에 학교가 없어지는 곳들도 생깁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새로운 사업을 펼쳐서 젊은 인구를 유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여도 그 학교 아이들을 보낼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학령 인구의 감소가 교육 격차와 또 이제 지역 간의 불균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장학관님께 연이어서 한 말씀 네네.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네. 이제 교사에 대한 정원 조정,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학급 구성 이런 네. 것들에 대한 학교 재구조화가 네네.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교육 전반적인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는데요. 뭐 교육청 차원에서는 네. 그럼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보았는데 네.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그 인구 감소 문제를 대비해서 학령 인구 감소를 위한 대비한 그런 교육 활동을 해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의 교육 현장의 변화를 보면은 이런 지역적인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한 이제 교육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2015년 이후부터 이제 꾸준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그 특성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박사님과 지부장님께서 고민해주신 것처럼 교원 정원 정책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는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원도 줄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외부에서는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규모 학교의 어떤 학교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교육부는 인구 소멸 지역 내에 소규모 학교의 여건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기존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이거를 어떤 정원 기준의 기반으로 보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학급 수하고 학생 수를 고려해서 교사의 기초 정원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걸 지금 교육부에서 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이 굉장히 작고 또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의 어떤 업무의 많아지는 지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교육부에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교원 정책이라는 것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정책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육부에서 마련된 좋은 정책에 따라서 우리 대전교육청도 인구 감소나 또 지역의 교육 여건의 격차, 기초학력 보장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서 이런 지원 정책들이 수립되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정책들도 살펴보고 계셨고, 또 교사 기초 정원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고, 또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발빠르게 같이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네. 준비까지 하고 계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려면 교육뿐만 아니라요, 지자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함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장기 계획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유영 기자님. 네, 제가 이제 학령 인구 감소나 이제 동서 교육과 격차 관련해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대전교육청을 통해서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이런 어떤 하나의 거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느꼈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는 동서교육과 격차나 학령 인구가 이제 심화되는 상황에서 뭐 꾸준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정책은 펼치고 있지만 어떤 그런 하나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더구나 동서교육 격차 관련된 실태 조사도 이제 단 한 번도 진행이 된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교육 수준의 격차를 가지고 있는지, 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건 변화가 어떻게 예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 조사가 일단 우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17개 시도별로 인구의 증감 양상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제 교육부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서 이제 어떤 거대한 이제 정책이나 뭐 큰 틀에서 교육의 그 큰 흐름을 마련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지역별 여건을 세분화해서 우리 지역에 뭐 이 정도의 인구 감소가 예상되니까 이런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세분화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하기에 앞서서
뭐 앞서 말씀드린 실태조사 관련된 부분, 그리고 좀 더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뭐 보다 세분화된 정책 마련, 그런 거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말씀은 답변을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장학관님께서 동서 교육 격차에 따른 실태조사 왜 안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교육 격차에 대한 실태 조사라는 것이 다양한 요인들을 이제 먼저 제안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그 기초학력이 이제 낮아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요소별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걸 총괄하여서 하나의 보고서나 또는 이제 설명으로 자료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그런 시기가 됐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우리 한유영 기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현희 지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는 게 사실 굉장히 실제로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중장기 교원 계획안을 이제 내놓겠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그 계획안이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지난 몇 년간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약 8년 동안 연평균 약 15만 명의 학생이 줄어드는 게 기정사실화되었고 매해 약 7,500개 정도의 학급이 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또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도입한다고 해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데 최소 3, 4년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앞으로 교원 수급 정책은 약 10년간 학생 수 50% 감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중장기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 수급을 정상화하자는 이야기가 가장 많은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그것과 더불어서 학령 인구 감소를 맞아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전문교사 제도가 교육적인 필요와 사회적인 필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요. 특수교육 통계 국제 비교에 따르면 한국의 특수교육 대상자는 1.6%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4%, 호주는 18.8%, 핀란드는 16% 학생이 특수교육과 강화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들이 특수교육 대상 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가 아는 장애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에게 각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특수교육 대상자 중 많은 비율이 학습 장애나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학습 장애가 있어도 이거를 교육기관에서 제대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서 공부하기 싫어하고 그냥 학교에 부적응한 학생으로 분류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일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난독, 난산증 학생들을 위해서 학습지원 전문교사, 학교폭력 예방 전문교사, 초등 저학년 실수 확대 대비를 대비한 놀이교육 전문교사나 정서행동 지원 교사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령 인구 감소로 중장기 교원 수급 정책이 난항에 빠진 게 현실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사들을 양성하면 교육계의 필요나 사회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사 제도가 꼭 그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권순영 연구위원님. 네, 그 한 기자님께서 세부적인 지역 교육 계획이 필요하다. 또 우리 지부장님께서는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에 빠른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하고 교육 분야 중장기 계획과 관련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난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했고 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0년 단위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가 광역자치단체의 장들이 그 매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이 실제적으로 그 계획대로 집행되고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는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격차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교원 중장기 수급 계획 전반에 대한 큰 그림이 일단은 그려져야 한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차원의 또 교육 계획이 필요한데요. 아까 한 기자님 말씀하셨던 계획하고 좀 비슷합니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학령 인구 감소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지역교육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교육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가 광역단체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시적인 수준의 계획인데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좀 처리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은 선거에 당선되시면 4년, 재선되면 8년, 3선되시면 12년인데 우리나라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의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3선을 하시게 되면은 3선 12년 동안의 교육장님이 많으면 7번, 적어도 5번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교육학에 대한 권한 사항이 없는 시장, 군수, 구청장님은 초중등 교육 분야에 대한 10년, 20년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요. 교육장님들은 임기가 짧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앞으로는 우리나라 지역교육, 특히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물론 이제 일반 행정하고 교육자치하고 이제 분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짧게 단년도 수준의 계획이 아니라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행정하고 교육, 또 교육행정하고 함께 작동돼서 돌아갈 때 그것이 또 구체화되고 또 국가교육계획하고 밀접한 관련성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진 플랜 그런 것들을 신뢰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네. 기초자치단체까지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학생 수 현황과 교육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언급돼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의 경우 차별화된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 김현희 지부장님. 네, 대전이든 충남이든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사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입과 산출 개념에 입각한 경제 논리로만 교육에 접근하면 개별화 교육, 교육의 질 향상은 영원히 요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또한 또 정부에서 추진하려 하는 고교 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방안, 개인 맞춤형 학습지도, 생활지도 진로 등은 모두 교사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교육부의 교원 정원 감축으로 대전에서만 해도 교원 감소 인원이 300여 명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교사 정원이 줄어들면서 대전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그로 인해서 교육력 하락 등의 문제가 계속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저출산 관련 어려움이 충남에서는 대전보다 더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충남의 경우 이 문제가 뭐 한 큐에 해결된다 이런 건 사실 없다고 보는데 같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나마 극복하고 있는 사례들을 찾아서 지역 사회에 맞게 적용하고 보편화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안은 각 학교 현실에 맞지 않기도 하고 또 학교 혁신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하향식으로는 특히 이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농산어촌의 경우는 교육 공동체와 지역이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또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 농산어촌에서 발생하기 쉬운 교육 소외 대상, 위기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다문화 가정 등을 집중적으로 농산어촌에서는 지원하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교사 수를 감소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필요한 곳, 그러니까 소외 지역이라든지 소외 계층에 필요한 곳에는 오히려 더 증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이루어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원정희 장학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부장님하고 박사님 의견을 들으면서 이제 그것 두 가지 의견이 합쳐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학교 내 환경은 이제 지부장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지역의 교육 여건 차를 극복하고 이제 교육 내용과 환경이 균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과 학교 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단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교육 교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특히 이 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는 작은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한다든지 소규모 학교가 어떤 교육적인 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나 이제 교육 환경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 또 원도심 학교에 대한 그 시설 지원, 재정 지원,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 거버넌스를 잘 활용해서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고 앞에서 언급적으로 한번 작은 학교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작은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폐합도 가속되고 있는데요. 지역에 아이들이 사라지면 마을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규모 학교 지원 등 이런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한유영 기자님. 네, 아까 지부장님께서 이제 학급당 학생 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이제 연구나 보고서 자료를 이제 살펴보니까 2040년이 되면은 대전 충남 지역 학교에 이제 한 학급당 학생들이 10명 내외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원이나 관리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2040년에는 자연스럽게 10명까지 달성이 된다는 그런 이제 예측이 된 만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초저출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예견된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큰 틀에서 지금 대규모 학교 중심의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학교 신설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운영 모델도 그렇고 이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서 좀 더 지원을 어떤 방면에서 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충남 같은 경우는 학생 수는 줄지만 다문화 이제 아이들은 또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수교육 수요 그런 부분도 많이 늘고 있고 이런 디테일한 변화를 감지해서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규모 학교 중심의 그런 행정 정책 이런 것들은 조금씩 소규모 학교 정책으로 바꾸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권순영 연구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역대 정부하고 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정책을 뭘 해왔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1982년부터 시작을 해왔고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육부보다 농림부가 이제 주관이 돼서 전원학교 사업, 즉 농어촌 살리기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이제 병행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호주, 미국도 마찬가지로 통폐합 정책과 지원 정책을 동시에 이제 가져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전국의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효과를 좀 살펴보면 아쉽게도 조금 좀 미미했는데요. 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 개인적으로는 소규모 학교 지원의 초점은 교육 과정하고 수업 지원에 최우선 그리고 최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원 정책을 보면 방과후 학교라든가 특별 프로그램 그것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긴 하지만은 가시적인 성과가 단기간에 드러날 수 있는데 좀 포커스를 좀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역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는가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과정하고 수업에 이제 집중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성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학교는 교직원의 수가 적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존에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무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개별형 맞춤형 교육이 소규모 학교에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현상 때문에 실제 학생에게 좀 집중하기 어려운 학교가 소규모 학교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급한 정책 딱 하나만 좀 빨리 말씀을 드리면은요. 소규모 학교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의 수업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생활지도 다양한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교 업무도 하고 계시고요. 학교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5학급 이하 초등학교는 교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도교육감님마다 재량에 따라서 교감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학급 이하는 복식학급도 존재하고요. 교감선생님도 안 계시고요. 선생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이 교감선생님 역할도 해야 되고요. 더 어려운 상황에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초등학교는 5학급 이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3학급 이하를 우선적 지원 대상 학교로 좀 선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행정 업무 자체를 전폭적으로 주지 않고 제로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은 누가 처리하냐? 이 충남권 지역의 교육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가 최근 한 2년 동안에 많이 이제 설치가 지역교육지원청마다 되고 있거든요. 이 통합지원센터에서 5학급 이하의 초등학교와 3학급 이하의 중학교의 행정 업무는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5학급 이하 3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수업과 학생 지도와 상담과 학력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소규모 학교에 대한 그 지원에 대한 초점이 학교 교육 중점, 그죠?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핵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학교 복지 중심으로 정책이 왔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지는 그렇습니다. 않지만, 예, 그래서 좀 필요하죠. 그러한 세분화된 아주 고민 깊은 말씀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현희 지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소규모 학교 지원은 일단 제로섬식 통폐합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학교를 재구조화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학교가 폐교될 경우 당연히 지역사회 공동화 현상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겠지만 학교는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터전이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또 문화적 교류의 장입니다. 또 특히 공공 편의시설이 없는 지역일수록 학교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체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를 일괄적으로 없애는 게 최선인지 자칫 우리가 스스로 인구 절벽의 악순환을 고착화시키는 조치가 되지는 않을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은 학교의 소멸을 억제하고 이 소규모 학교의 교육 과정을 건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교원 정원제도, 즉 작은 학교 기초 정원제를 도입해서 이러한 학교들을 위한 교원 산정 기준은 별도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시에 제로섬식 그런 통폐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구조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 교원 정원, 그렇죠? 예, 작은 학교 기초 정원제 도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공감 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학생 인구 감소 속에서 교육 정책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유영 기자님. 네, 사실 학령 인구 감소 문제는 뭐 초저출산이나 뭐 지역 소멸 뭐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랑 유기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뭐 주로 신도시 개발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만의 어떤 정책으로는 이 모든 거를 해결하기에는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 업무와 교육이 이제는 어느 정도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뭐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미 있지만 뭐 그런 거를 확대해서 지역사회까지 좀 더 확대해서 뭐 작은 학교 그리고 뭐 동서교육 격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기적인 어떤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제가 뭐 실태조사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앞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교육청도 이제 컨트롤 타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부에서 큰 틀에서 아무리 정책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별 여건이 또 개개별로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원정혜 장학관님. 네, 교육청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은 예, 실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지역 소멸 관련해서 작은 학교나 소규모 학교 지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교육청도 이제 작은 학교 지원 사업과 소규모 학교 지원 사업에 이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으로 그동안 이제 경제 논리로 적은 학교는 적게 지원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특별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이 지역 소멸과 관련된 작은 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령 인구 분포는 단순히 학교의 학생 수로만 환원돼서 교육부나 이제 교육청의 단독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나 학교 규모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이런 정책 또는 이제 경제 논리로만 학교를 바라보는 그런 그런 상황에서는 좀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 또 학생의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한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이고 특별히 이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이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순혁 연구위원님.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이제 교원 정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동안 교원 1인당 학생 수라든가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같은 OECD 지표를 좀 많이 활용을 해왔습니다. 이들 지표가 교원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얼마고 또 학생 1인당 투입되는 교육비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데는 뭐 객관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에 재정이 투입되거나 선생님이 투입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내용이 전달되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학생 한 명당 투입되는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과정과 그 학교에 녹아있는 학교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일단은 생각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1월 15일에 교육부가 기초 정원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인적 자원, 즉 교원에 대한 정원만 일단은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외에도 교육과정이라든가 시설 예산에 대해서도 최소 기준 정원을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 특히 이번 발표가 인구 소멸 감소 예정 지역이라고 되는 행안부의 89개 지역을 기준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전 관내만 해도 구도심 지역도 있고 소규모 학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커버될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는 점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고 정책을 좀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의 기회균등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함께 같이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헌법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우리 교육부 관계자님들께서 오늘 이 프로를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현희 지부장님. 네, 저는 교사 입장에서 학령 인구 감소의 의미를 좀 새롭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교육계의 가장 큰 우려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산업 종사자와 기관의 고충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교육의 질 관점에서만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학생 숫자가 많고 국가의 지원이 적어서 일방향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흐르기가 쉬웠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의 질 높은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 아직까지 국가가 대학 교육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80% 이상의 학생들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면 국가가 고등교육비까지 부담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학생 수가 줄었으니 교육비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교육계가 변화에 적응하면서 총체적으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한국 교육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또 외국에 비해서 교원의 질이 상당히 우수한 점, 또 교원 순환금 문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교육 불평등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학령 인구 감소가 위기인 거는 분명하지만 막연히 절망만 하기보다는 우리 교육의 긍정적 기반 조건을 잘 활용하면 위기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계 전체의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위기 돌파도 가능하다. 희망적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와 학교의 위기는 이미 예견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별 학생 수 현황과 교육 여건 등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